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와, 지난주에 저희가 사상 최초로 게스트를 모셨는데 네, 보라리 교수님. 네,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맞아요. 그 씩씩한 목소리,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게스트 분들을 종종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 듣고 있어요 댓글 이벤트 성원 속에서 완료가 됐죠. 네, 무려 7대1의 경쟁률을 자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추첨 결과를 저희 팟빵, 알편심의 팟빵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희 알편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닥터파모르의 리턴에지 미스트 에센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록 댓글 이벤트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댓글 안 쓰고 그러실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쓰신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소통에 대한 욕구와 이런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알편심 늘 지향하니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이벤트뿐만 아니라 또 종종 또 깜짝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귀를 기울이고 알편심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죠. 장마도 시작됐다고 하고 좀 이쯤 되면 우리가 지칠 때도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은 여름맞이 주제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름 하면은 이제 지친 몸에 이제 휴가들도 떠나시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잘 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만은 알편쉼이라고 하고 싶네요. 알편심 좋은데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잘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엄청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쉬어야 돼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못 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쉰다는 것, 이런 휴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잘 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친 분들께서는 에너지 재충전과 또 삶의 활력이 필요하시겠죠? 이런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였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안 쉬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뭘 하면서 쉬었나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있거나 TV 보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그것도 쉬는 거긴 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잘 쉬었다 에너지가 충전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잘 쉬었다. 나 참 편안하게 쉬었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쉬는 법.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또 왜 그렇게 쉬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리학적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왜 쉼이 필요한가, 휴식이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쉼과 휴식은 현대사회의 화두이기도 해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인 만큼 그 이면에는 피곤함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 그 책도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화두가 됐었던 적도 있고 또는 뭐 과로사회라든지 그래서 일에 찌든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된 것도 좀 과로 사회, 피로 사회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휴식이 없는 삶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유래가 그 약물 중독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던 상담자들이 그 일을 할수록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걸 소진, 번아웃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굉장히 전념해서 들어주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은 돌볼 겨를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또 요즘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이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딱히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건강 상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는 언급하고 있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보도가 잘못 나왔었어요. 이게 질병으로 정의됐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가 또 정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게 질병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정말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내가 해당되는가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진됐다는 거죠. 내가 뭔가 소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력이 없고 좀 내가 쇠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훅 순식간에 다운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만성적인 두통이라든지 감기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단순히 나 좀 우울해 라는 이 정도의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기력감, 우울함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이건 사실 우리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코리아의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95%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했대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다들 너무 피곤해 이게 입에 달고 맞아요.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피곤하고 또는 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건강도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이런 무력감을 맞아요. 느끼고 계신다면은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지만 문득 집에 와서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 끝나면 쉬어야지. 이것만 하고 쉴 거야. 근데 어때요? 일이라는 게 끝나는 법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일은 뭐 네버엔딩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끝났나 싶으면 또 그 끝난 자리를 다른 일이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메일 하나 보내고 나면 그거에 또 답변 오니까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계속 쉬지 못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현대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잘 쉬고 잘 충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잘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개인적인 심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성공에 대한 압박. 그쵸. 이걸 일을 잘 해내서 성공해야 돼. 이런 압박. 또는 완벽주의. 막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 봐야 되고 일을 손에서 놓으면은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뭐 뒤처질까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못 쉴까? 저는 바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 너무 바빠.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항상 일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쉬는 게 사치처럼 느껴진달까요? 그 쉬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도 또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면 굉장히 이건 사치스러운 일이다. 또 사치하니까 생각나는데 또 쉬는 거는 부르주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쉬는 거에 돈이 많이 드는 느낌.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뭐 여행이나 먹는 거나 이런 거 특별하게 해야지 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 잘 쉬는 걸 봤을 때 아이고 팔자 좋다 일 하나도 먹고 사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를 자꾸만 못 쉬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못 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들을 좀 이제 정형화된 이미지로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안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뭐 소확행, 욜로, 워라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게 그만큼 쉬지 못하고 이렇게 소진된 현대인들이 쉬고 싶다라는 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쉬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웰빙이라든지 자기를 잘 돌보는 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요즘에 탕진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위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이게 쉰다는 것이 소비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소확행이라는 말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소확행을 소비는 확실한 행복. 아,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쓰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휴식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 방송에서 여행 방송 막 나오고 맞아요. 또는 막 먹는 거 그런 방송 먹방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꼭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휴식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쉼, 또 휴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쉰다고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곤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을 안 하면서 좀 뒹굴뒹굴 거릴 때가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잠을 자거나 뭐 이럴 때요. 실제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쉬다라는 말은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번아웃 이야기도 우리가 앞서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일을 안 하는 것이 곧 쉬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관점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몇몇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쉰다는 것을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심한 경우에는 이 쉬는 거를 시간 낭비처럼 내 일을 방해하는 요소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래서 기계처럼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고는 알지만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쪼개 쓰고 그러면서 쉼을 좀 뒤로 미뤄두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오래 쉬었다 싶으면 막 죄책감 느끼면서 시간을 헛되게 쓴 것 같은,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쉼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학술 대회에서 한 강의를 들었어요. 우석대 강영택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어떤 독일 철학자 조셉 피퍼라는 사람의 의견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실 철학자이시다 보니 굉장히 심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100%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에게 좀 와닿았던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피퍼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가란,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두 손을 꽉 잡는 대신 자신을 느슨하고 편안하게 두는 마음의 태도다. 괜찮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여가는 단순히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위를 관조하고 그럴 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감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말이 특히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내 삶에 훅 들어와가지고 치열하게 살 때는 그 모든 순간들이 좀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한 발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씹어서 느낄 수 있는데 혀에게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조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뭐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뭐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좀 거리두기를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떨어져서 보면은 조금 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조금 더 막 심각하게 보였던 것들이 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고 맞아요. 그런 것과 휴식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휴식은 관조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어떤 의미는 이거였어요. 휴식은 다음 단계의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기능이 있다. 일로부터 벗어나서 쉬는 동시에 다음 일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 이런 점에서 일과 쉼은 동일한 차원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나 또는 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게 나를 위한 에너지의 충전이다. 그리고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떠올려 보면 쉼이 없이 계속 일만 할 때는 막 커피를 들이부으면서 카페인으로 막 저를 깨워가며 일할 때 생각해 보면 아, 피곤해, 아, 죽겠다 이러면서 일하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쉰 것도 아니니까 계속 피로는 축적되고 그게 반복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쉬면은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쉼을 가지면 업무 성과가 우선은 좋아지고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진대요. 아까 번아웃의 증상 중에 하나가 화가 많이 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관계가 당연히 해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쉬면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딴 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집중력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서 일에 더 집중해서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일도 빨리 끝나고 그러면 또 쉴 시간이 확보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일과 휴식은 파트너란 이야기네요. 네.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에릭슨이라는 교수님이 하신 연구인데 이분의 연구가 바탕이 돼서 뭐 아웃라이어라는 책도 나오고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뭐 10년의 법칙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베를린 음악학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음대 같은 곳이죠. 전 세계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기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지만 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꼭 낮잠을 자더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규칙적인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고 나면 그만큼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피로하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쉼을 통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성과도 높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톨스토이도 그 위대한 작가 있잖아요. 톨스토이도 2시간 낮잠 자기를 생활화했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네요. 저희도 우선 낮잠부터 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지금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휴식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어떤 이론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배웠잖아요. 학부 시간에. 이 부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부화. 그러니까 알이 부화할 때 그 부화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는 시간, 일에서 벗어나서 있는 동안 생각이 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베리아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좀 이제 어려운 문제, 그냥 바로 나오지 않는 좀 통찰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풀게 하면 문제를 푸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통찰,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한 가지 어떤 방법에 고착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통 기능적 고착이라고 하거나 또는 갖춤새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문제 푸는 그 방법에 딱 갖춰졌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휴식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뭐 쉬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이 갖춤새 효과라든지 기능적 고착이 되는 이 뇌의 작용을 정지시켜서 그러니까 새롭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의성,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휴식이 그런 창의력 또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이죠.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노는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구글 본사 보면은 막 그 안에 볼링장이 있고, 네, 맞아요. 막 탁구대도 있고. 네, 완전 오락실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충분히 쉬고 또 놀고. 그러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드립다 잡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그 회사들도 알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잘 쉬면 성과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쉬는 게 일을 잘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쉼은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쉬고 나면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거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쉬세요 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도 수단이고 또 쉼도 수단이고 행복을 위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또 어디부터는 또 좀 열심히 쉬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쉼의 가치는 좀 낮게 보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성공할수록 휴식과 더 멀어지는 느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쉬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진정한 휴식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휴식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환경마다, 개인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약간 원칙 같은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방법을 소개해드린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쉬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하면 되지, 그것도 또 방법을 따져야 되나? 이렇게 좀 피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피곤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좀 진짜 잘 쉬었다, 이왕 쉬는데 그런 충만한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방법은 휴식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요. 휴식을 보통 수동적 휴식과 능동적 휴식으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수동적 휴식이라고 하면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심신을 충전하는 거라면, 이 능동적 휴식은 일정한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충전의 효율과 양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동적 휴식이라고 하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자거나 TV 보거나 이런 것들이고, 능동적 휴식은 뭐 등산, 조깅, 뭐 산책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 능동적으로 휴식하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휴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빈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뭐 2시간이나 TV를 봤어도 아이고 잘 쉬었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쉬기로 선택했다라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쉬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냐, TV 보면 안 된다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좀 피곤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TV를 한 30분 봐야겠다 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휴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 쉴 거면 좀 적극적인 활동이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에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행복한 직장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행복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비율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산책, 운동, 이런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휴식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해석해 보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직장인일수록 이런 적극적인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비율이 많더라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들으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산책이나 운동 등의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신체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 연구, 여러 가지 연구들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게 막 1년 동안 막 장기적으로 관찰, 추적 이런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지, 신체 활동을 하면 더 행복해지는 건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결과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활동이 행복하고 좀 관련은 있구나, 네. 정도를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들으시면, 난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나가서 그럼 운동해야 되나?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는 이제 뭐 수동적인 휴식 이런 것들을 취할 수도 있죠. 저만 해도 어떨 때는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TV 보거나, 맞아요. 아니면 저 팟캐스트 많이 들으니까 팟캐스트 듣거든요. 알편심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휴식인데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수동적 휴식이 유일한 내 휴식 방법이다.
그거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몰입 연구에서도, 칙센트미아의 몰입 연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휴식,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수반한 휴식은 좀 더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더 행복감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음악 듣기나 TV 시청 같은 그런 수동적 휴식은 몰입 수준이 낮고 그래서 조금 더 무력감을 양산시키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동적 휴식이 더 좋냐, 능동적 휴식이 더 좋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둘의 비율을 좀 적절히 밸런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조금 더 능동적 휴식을 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능동적 휴식은 어떤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해서 계획하고 쉬는 것. 그래서 그런 휴식을 취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것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인 휴식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떻게 쉴지를 계획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휴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식, 의도적인 휴식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쉬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휴식이 기술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 쉴 수 있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알편심을 준비하다 보면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실천해보고 그렇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제가 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쓰면서도 나는 못 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책을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행히 이제 제 연구실 옆에는 숲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한 2분 안에 숲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쉬겠다고 분명히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도 자꾸 머릿속으로는 일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이메일 안 보냈는데, 이거 안 했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몸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자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쉰다는 걸 해본 지 좀 오래됐나 보다. 그래서 온전히 쉬는 걸 안 해봐서 이렇게 어색하고 자꾸만 일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휴식은 연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나 달리기 같은 거 할 줄은 알지만 안 해보면은 앞에서 막 노래하는 거 막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하면은 이게 또 입에 짝짝 붙어가지고 또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쉬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약간의 좀 노력과 이해를 조금 더 하면 그게 내 몸에 붙어서 일종의 습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잘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쉬었던 분들은 쉬려고 하면 그게 또 그렇게 어색하실 거예요. 막 불안하고 이거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되는 마음이 오히려 들 수도 있는데요. 쉬는 것을 계속 해보다 보면 나는 이럴 때 진짜 쉼을 느끼는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도 찾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잘 못 쉬는 분들 중에는 앞서 말했던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는데 의외로 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쉬는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쉬어봐서. 안 쉬어봐서 너무 어색하고 이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타깝네요. 원래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놀이는 본능이고 놀이를 좋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것은 일종의 놀이인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쉬는 법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되게 잘 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샌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휴식을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시간을 확보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쉼을 우선순위에 두고 쉴 시간을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또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쉴 시간 있으면 내가 진작 쉬었지 이렇게 죽도록 일만 했겠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럼요. 네. 근데 또 가만히 휴식보다 이 모든 일들이 더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우선순위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급하지도 않은 일, 또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되게 많이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일들은 좀 뒤로 미루고 쉴 시간을 확보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일을 앞에 두고 쉼은 저 뒷단에 우선순위에서 뒷단에 두는데 때로는 쉼을 1순위에 둬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알편쉼의 이번 알편 쉼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의 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저의 화두가 소진이거든요. 제가 좀 요즘 소진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한때 되게 잘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쉼의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 저의 초창기, 제가 사회생활 초창기 할 때는 좀 제가 일과 쉼의 경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하던 노트북을 가지고 끼고 와요. 뭔가 할 것 같지. 그래서 막 주말에 그 카페 같은데 스타벅스 거기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막 뭔가를 해요. 근데 이건 제대로 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일을 제대로 뭐 대단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쉼과 일을 되게 철저하게 분리해야겠다 이런 또 현타의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내고 정말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꼭 주말이나 어느 하루는 꼭 쉬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차를 끌고 어딘가 자연에 가서 자연을 즐기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하루 종일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온전히 쉰다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편해졌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일을 이것저것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대박사 못지않게 지금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는 마법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주말에도 여기 상담소에 나와서 상담이 없는 날인데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가끔 밤에 카톡할 때 막 12시인데 이제 퇴근하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아니겠다. 정말 진짜 그 소진, 번아웃이 나한테도 오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또 이 주제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러려고 해요. 철저히 분리해내려고. 우선순위를. 네. 어느 날은, 일주일에 어느 날은 반드시 쉰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려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일이 약간 맺고 끊고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연구를 한다, 논문을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책상에 앉아서 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막 밥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쓴 거는 틀린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밥솥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둘 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환경을 탓했어요. 내 일은 이렇게 끝이 없고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또 저한테 그러라고 시킨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집에 와서 일 생각을 이렇게 스위치를 끈다고 할까요? 그러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 생각을 하면서 집에 있을 때는 애들이 막 책 읽어달라 그러면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왔는데 책까지 읽어야겠니?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딱 끄고 나니까 아이들과 또 있는 시간은 또 그대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맨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막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탁 끄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잘 쉰다 그랬잖아요. 뭐 낮잠도 자고. 위대한 연구를 하시려면 잘 쉬셔야겠네요. 낮잠부터 좀 자야겠어요, 저는. 네.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문화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러실 텐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과 쉼을 딱 분리해서 쉴 땐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휴가 사용 일수가 최저래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30일인데 우리나라는 법정 휴식이 15일이고 그중에 실제로 쓰는 건 8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쉬어라 해도 안 쉬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일하면서 쉬어라. 그래서 1박 2일 정도 어디 떠나도 좋다. 근데 거기에 노트북 들고 가서 최소한의 업무 처리는 해라. 그러면 근무 날짜로 쳐주겠다. 이렇게 제도화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더 휴가를 많이 가기도 하고 능률도 좋아졌다.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못 쉬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좀 휴가라는 휴식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해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쉼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순위 따지고 막 이러는 게 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은 쉬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나는 60분이라면 5분을 쉬겠다. 이런 식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놓는 거죠. 네, 이제 자신의 일의 패턴과 특성에 맞게 알맞게 계획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막 쉬라고 한다고 해서 또 너무 거창한 쉼을 생각하면 막 휴가 가고 막 며칠 쉬고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이 하루에 5분 잠깐 산책 이 정도면 또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한 계획한 쉬는 시간을 중요하게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알린다던가 나는 뭐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의외로 잘 못 쉬시는 분들 중에서 거절을 잘 못해서 못 쉬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쉴 시간인데도 맞아요. 누가 뭔가를 요청해 오면 거절 못해서 그 시간에 그걸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돌봄보다는 남의 요청이 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본인을 위한 본인과의 휴식 약속은 왜 못 지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 약속에도 좀 비중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얘기해 볼 게 일과 이제 분리되어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산책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명상이에요. 마음 챙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이게 종교적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나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명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걸 준비하면서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휴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휴식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질문에 명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의 가장 기본은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 진짜 피곤해 죽겠다.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명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코로 들어가는 숨의 느낌, 내뱉는 숨의 느낌 이런 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전한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번민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그 순간 숨 쉬고 있는 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명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명상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명상의 핵심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마음의 번민들을 비우고 그 감각을 모두 느끼면서 자기의 핵심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걷기 명상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하실 수 있는 명상이 바로 걷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산책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명상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초록에 집중했어요. 지금 이제 녹음이 푸르르게 이렇게 쫙 지고 있는데 이 예쁜 초록 색깔들을 내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하늘을 보면서 걸으면서 이 나뭇잎들의 색깔, 어떤 것은 좀 연두빛, 어떤 것은 조금 더 초록색, 바람에 날리는 모양,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음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 저는 온전히 그 초록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좀 마음이 선명해지는 느낌? 충분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불과 한 5분? 10분 정도의 짧은 네. 시간이었는데도요. 굉장히 집중하셨나 보네요. 저도 그 숲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그런 황홀경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에 나뭇잎들이 막 찰랑찰랑거리면서 흔들리는데 그 마치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황금빛, 그러니까 이 나뭇잎들이 햇빛에 비춰서 황금빛으로 막 이렇게 물들어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어느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그런 음악처럼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황홀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그 순간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금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감각들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놓치고 사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까지 아니더라도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시다 보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게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명상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상은 특히나 뇌 휴식에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릴 때 뇌가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뇌는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활동이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심신에 좋은 활동이라고 해요. 이 연구를 이제 한 학자가 뇌과학자인 마커스 라이클인데요. 그러니까 이 뇌가 사고나 기억이나 판단 등의 인지 활동을 할 때만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특정 부위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특정 부위는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이 문제풀이를 막 열심히 할 때는 이 부분의 활동이 감소하는 반면에 그냥 가만히 쉬어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멍하게 있을 때는 이 부위가 평소보다 되게 활성화되는 걸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인 거죠. 디폴트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휴지 상태? 디폴트가 초기화잖아요. 그러니까 초기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활성화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쉴 때 활성화되는 이 부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고 이때 창의성과 통찰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탐색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아까 자기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쉰다는 것이. 그렇죠. 뭐 명상과 더불어서 또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게 디지털 기기로부터 맞아요. 멀어지는 맞아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손에 드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쉬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거든요.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쉴 시간은 정작 없는 거죠.
그래서 쉰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기기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서 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쉬는 것의 원칙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쓴 댄 롤먼이 쉬는 것의 원칙을 몇 가지 소개했어요. 아까 말한 디지털 기기를 피한다. 또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또 건강을 챙긴다. 우선 밖으로 나간다. 조용한 곳을 찾아낸다, 남을 위해 베푼다 등의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원칙에 기대어서 한번 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조성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쉼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쉼의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고민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쉰다, 휴식한다라는 거는 내 몸과 마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알아차리고 그걸 제공하는 게 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걸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알편 쉼 시리즈로 앞으로 잘 자는 것, 좋은 수면, 그다음에 잘 먹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맞아요. 시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자, 저희가 오늘 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대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가 쉬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쉬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쉴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게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습과 계획이 필요하다. 의도적인 쉼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니 그걸 좀 잘 들여다보셔라,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알편 쉼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휴식, 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알편 쉼은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의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열심히 일한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들, 맘 편히 쉬세요.